여기 앉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저를 이미 아실 텐데 그래서 제 소개가 특별히 필요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새내기로 이렇게 합류하신 신호기 분들 그리고 또 진정한 외계인 분들하고 올 때 간단히 소개하면 아까 한때 연구소에 아주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역사 보여주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 초기에 이제 여기 박철근 소장님, 차관님하고 또 박혜동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소를 만들고 제가 이제 초대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 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왔는데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 귀한 시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원래 갈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갈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중요한 이 컨셉, 갈등 접근법과 관련해서 흥미 있으면서도 유익한 몇 가지 나눌 만한 얘기 포인트를 오늘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 예전보다 좀 늦어졌기 때문에 줄여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문제, 이미 이 과정을 하신 분들은 익숙한 주제일 텐데, 익숙한 키워드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을 살피고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사람과 문제.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제대로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 제가 좀 몇 가지 살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퀴즈 하나 낼게요. 이제 선물 앞에다 보이시죠? 맞추신 분한테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중요한 그래프를 빠르게 변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에 대한 그래프인지 그걸 한번 알아 맞춰보십시오. 빠르게 변하는 두 그래프가 있는데 나중에 위치가 바뀝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 힌트가 있는데 GDP per capita, 1인당 GDP라는 건 알겠죠? 결국 두 나라의 1인당 GDP의 변화선인데 어디와 어딜까요?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저분 한번 선물 챙겨드리세요. 다른 분도 거의 맞추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그래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1960년대, 그때가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거의 바닥이었는데 끝내는 그 당시 일본은 거의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했을 때죠. 그러다가 근데 2010년에 들어와서 역전이 됩니다. GDP 선이 더 많이 바뀌는 게 있어요. 1980년부터 볼까요? 가까운 시절에 좀 천천히. 역시 큰 차이를 보이다가 근데 역전이 되는 게 보입니다. 더 정확한 거는 이겁니다. OECD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평가를 했어요. 이게 진정한 삶의 질과 소득 순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겉에 명목으로는 큰 차 쪽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물가, 주거비, 또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하고 남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진정한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그걸 기초로 GDP를 재평가한 건데 그거 변화된 거 한번 볼까요? 역시 두 나라인데 일본과 한국 그 선이 어떤 걸까요? 그거랑 그 다음에 평균 임금 구매력 기준으로 그 나라의 평균 임금을 평가한 거예요. OECD가 평가한 거. 그 곡선이 바뀌는 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일본의 1인당 GDP가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2020년 작년 말에 45,000불이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맨 위에 있습니다. 55,000불.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보다 10,000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간. 그 다음에 평균 임금. 에서도 구매력 기준입니다. 명목선 한국은 개방도 다 반영해가지고 일본은 작년 말에 5만 불이 약간 안 됐어요. 평균 임금이. 근데 한국은 평균 임금이 5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임금도 일본을 넘어선 거예요. 결국 경제적으로 생활 수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다는 얘기,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지표에서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럼 경제에서만 그럴까요? 다른 일본보다 앞서는 분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바로 아까 여러분들 보는 동영상의 노래도 깔렸죠. 바로 K-pop, 문화 측면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능가합니다. 과거에 일본의 J-pop이
대세였죠. 근데 케이팝이 일본을 완전히 눌렀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소녀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 바둑 쪽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바둑 좀 처음에 아시네요. 바둑. 일본의 천재 바둑 소녀 스미레입니다. 스미레. 이 친구가 2년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과거에 조치훈, 조은현 아시죠? 이분들은 일본에서 바둑 공부해가지고 한국 국수가 되고 이린저가 됐는데 조치훈은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잘 잡고. 근데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에 바둑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 친구가 한국에 왜 왔느냐? 더 한국에 와서 바둑을 배워서 더 강해지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일본에서 충격인데 그만큼 바둑도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국내 공식 기전에서 우승까지 해서 또 이제 뉴스가 됐죠. 그 다음 이제 한반도인데 한반이 일본을 등가하는 상황인데 여기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연결한.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장면 같습니까? 조선통신사입니다. 조선시대 문화력이 지적인 수준이 한국에 높았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와 유교, 제방 가르침을 일본에 전해줬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보이나요? 가운데 있는 게 에도의 행진인데 에도에서 행진하는데 주위에 모인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그렇지만 한국의 BTS,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가 왔을 때 일본 팬들이 공항에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이미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이제 지금 진정한 말로 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자리를 되찾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이 특히 당분간 일본을 추월하기 진짜 힘들겠다고 하는 확실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이 뭘 것 같습니까? 한국이 당분간 일본을 추월하기 힘든. 일본이 당연히 이것만은 지금 세계 원탑이 차관님 말해서. 네? 협동식.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좀 이따 나오긴 할 텐데. 분야로 치면. 네? 생명공학. 뭐 삼성도 그렇고 LG에서 바이오버 해가지고 많이 좀 따라잡았죠. 물론 노벨상은 여전히 일본이 많이 가져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관심 갖는 분야 중에 최근에 바로 최근에 뉴스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입니다. 야구 확실하죠. 이번에 월드 시리즈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번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이번에 진짜 진정한 월드 시리즈였어요. 왜 그런가요? 그동안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비웃거나 손가락질했어요. 지네 미국 팀들끼리 하면서 월드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이건 너무 미국의 좀 콧대가 심한 거 아니냐 했었는데 올해만은 진정한 월드 시리즈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LA 다저스랑 캐나다의 토론토 팀이 붙은 거예요. 진짜 이제 국제 경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진정한 월드시리즈가 된 건 뭐 때문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드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오타니가 한 게임에 선발 투수로 나와서 스트라이크 10개를 잡고 홈런 3방을 연속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챔피언을 완전히 결정해버렸죠. 그래서 오타니가 월드 MVP가 되고 그 다음 월드시리즈 가서는 누가 스타가 됩니까? 일본 투수 야마모토. 한국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야마모토가 월드시리즈에 나와가지고 혼자 3승을 챙겨버려요. 4승 중에 3승. 그리고 MV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드시리즈는 일본 야구 대 비일본 야구, 미국 중남미 포함한 비일본 야구 선수들 간의 대결. 그래서 일본이 이긴 거였죠. 그 정도로 야구에서만은 일본이 지금 단연 세계 원탑이고 한국은 당분간 야구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의 영역, 야구를 제한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능가하고 있거나 못 능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옛날에 추월 내지는 능가, 하지만 예전의 원래 위치로 예전 조선시대 그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갈등에 관심을 갖는 갈등의 전문가로서 갈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일 갈등 측면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게 저 개인사의 한일 갈등이 깊이 연결돼 있어요. 제 대학 시절 80 왕권인데 80년도 광주 항쟁
그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의 봄을 겪고 그다음에 암흑의 시대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학생 운동에 투신하는데 1982년 저희 3학년 때 학부 편집장 할 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 이건 민족적인 문제고 일본이 분명히 이건 잘못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잡도록 항의해야 되고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야 되고 한일회담 때처럼 그리고 이거는 정부 완전 구체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중운동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다른 단과대 편집장들 모아서 그러다가 그게 이제 경찰에 정부가 들어가서 자취방에서 새벽에 잡혀가지고 관악경찰서에서 보름간 이제 조사받고 고문받다가 군대로 이제 강제되고 그리고 이제 보안사에 끌려가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그랬는데 그때 제 인생에 이제 고비가 된 사건인데 그게 일본 역사 교과서 역사 한일 갈등 때문이었죠. 그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경찰이나 보안사에서 고문받으면서 그렇고 다른 뭐 교수나 제 주위 어린이들한테서 얘네들이 그래도 한일 갈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 너네들이 싸운다고 투쟁한다고 뭐 돌을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막 힘을 키워서 일본을 능가할 때, 즉 그 길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한국 일본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안 돼.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반은 맞지만 저는 당시에는 정부나 어른들의 좀 비겁한 얘기로 사실 들었었죠. 근데 지켜보니까 그동안 살펴보니까 결국 그 얘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일본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범하게 넘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 이제 선배들 여기 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한국의 국력, 경제력, 사회주의 문화력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지금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느냐예요.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안 그래. 그럼 일본이 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잘 나가던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왜 그렇게 30년간 침체에 빠지고 한국한테 따라잡히게 됐느냐. 일본 여성 총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이 자기네들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뭐라고 했는데 바로 일본의 그런 자조적인 현실 때문에 그런 건데 일본이 왜 그런 장기 침체에 빠졌을까요? 한국한테 따라잡혔을까요? 몇 가지原因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우리의 갈등의 키워드 사람과 문제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일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한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일본이라고 해서 딱 이거 그 말씀하신 분 들어보세요. 왜 화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정확합니다. 제대로 아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글자 화입니다. 일본이 원래 왜라고 불렸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일본을 왜라고 칭했는데 일본 자신이 스스로 왜라고 하기엔 너무 쪽팔려서 대신 자칭할 때 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마토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일본 뭐가 쓰니까 이게 예전 일기 때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주도 워크숍 가서 제주도 후구를 드셨죠. 제주도 후구를 데리고 와서 개량한 게 바로 일본의 와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규. 일본소를 바로 와규라고 하죠. 일본 음식은 뭐라고 하나요? 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이고 일본 사람들은 하식이라고 해요. 하식. 하가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식이라고 안 하고 하식이라고 해요. 일본 전통의상 한복 대신 일본에서는 뭘 입습니까? 화복이에요. 화복. 근데 일본풍을 화풍이라고 하고 일본 정신을 뭐라고 하나요? 일본 정신. 화혼양제라고 했죠. 저기 메이지 유신 서구문을 대폭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전통 정책성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지 않은 게 화혼양제죠. 일본은. 그리고 화라는 게 일본을 상징하는 말인데 걔는 키워드인데 거기에 일본의 힘 그리고 일본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건 일본의 정체성 문화 코드가 된 게 좀 한데 조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네 이렇게 상징 국호를 쓸 정도로 조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본 문화를 가장 대표하는 두 가지 말이 있죠. 흉내와 다테마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흉내는 본능, 자기 속마음이에요. 우리 협상에 보면 언더라인 인터레스트.
자기가 진정한 관심사.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게 일본 문화예요.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내는 게. 그게 다테마예요. 상대방한테 불만이 있거나 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런 얘기 그대로 하는 건 그건 도양인이 아니다. 아주 덜 된 사람이다. 남한테 폐를 끼치는 사람이다. 공동체에 안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제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점잖게 얘기하도록 해요. 이게 다테마. 그렇게 속마음과 겉을 구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 문화죠. 우리는 그 반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을배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가장 우리가 묻어둔다는 걸로 치죠. 그건 가장 큰 차이인데 그건 일본 문화 나온 점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네마와시라는 말씀, 네마와시. 한자로 하면 이제 근회. 우리는 뿌리 근자에 들어간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근절이, 근절.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뭐 잘못된 게 있을 때 뿌리째 꼽고 바로잡도록 하는데 그걸 중시해요. 근데 일본은 그 반대. 문제가 있거나 뭘 안 할 때 뿌리를 파가지 않고 술술 해서 주위만 빙빙 돌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근회란 말이에요. 뿌리 주위를 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나무를 옮길 때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기서도 쓰이는데 실제 뭐 한 지역이나 뭐 일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이해관계 변동이 있다 확신합니다. 새로운 뭔가 들어온다 할 때 기존의 이해관계를 다치지 않고 그걸 유지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원만하게 나눠 갖는 걸 뜻으로 되겠습니다. 일본의 그 당화 문화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크게 현상을 바꾸지 않고 기득권,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최관님 말씀하신 협력하는, 단결하는 방식도 되지만 좋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 그런 거예요. 그게 제조 없이는 그게 가능했죠. 근데 계속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 발전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게 바로 이제 네마와시 문화인데 바로 그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일본을 지금 혁신하지 못하고 근데 전자업체, 반도체도 먼저 시작하고 세계를 주름잡던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다 망하고 한국의 삼성 또 대만 TSMC에 오히려 주도권을 뺏기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죠. 그의 핵심이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직시하고 제기하고 잘 풀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 관계, 평화, 조화 이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폐로 인한 사고가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일본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왜 벌어졌느냐 조사를 쭉 했는데 조화와 관계 유지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열차 장비나 선로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제대로 보고하거나 다루지 않고 고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생긴 대형 사고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그 사고도 바로 그와 유사하게 인재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제보다는 책임을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고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일으키는 것을 배관시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문제가 커져서 이런 대형 사고까지 났다는 거죠. 이게 일본의 장기 질주의 원인으로 보고 겉으로는 조화롭고 관계를 중시하는데 바람직한 거로 보이지만 우리 갈등 대처 스타일 할 때도 많이 좀 권정하는 거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점 절고 그럼 일본이 그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걸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아까 J-POP, K-POP 얘기했잖아요. J-POP이 몰락한 대표적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K-POP한테 잡힌 거예요. 일본의 문화력 만만치 않죠. 시가도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사업 우선 내수시장이 탄탄해가지고 세계 음반시장 2, 3위라고 합니다. J-POP이 몰락한 이유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사람 중심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건 대형 기획사, 에이전시 몇 개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이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을 다 장악하고 있죠. PD들 방송사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쪽 에이전시가 추천하는 가수들만 방송에 출연하고 연말에 홍대 과학자들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치열한 긴장한 오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 인맥, 네트워크 이게 중시되고 비공식적인 어떤 관계가 이제 성공을 좌우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J-POP이 몰락하고 그 사이에 K-POP은 진짜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경쟁의 세계죠.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그게 K-POP을 일으킨
개입학을 능가한 힘이 됐다고 보는 건데 결국 사람을 중시하는 게 물론 이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폐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이 정치 쪽인데 그런 얘기가 있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이런 얘기했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정치는 사유다. 기업은 이루고 관료조직은 삼류다. 이게 고급 관료 출신 더 계신데 이런 평가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기업인 치고 굉장히 용감한 발언인데 지금은 좀 약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문화는 이루고 기업은 이루고 정치는 삼류. 좀 될 텐데 왜 정치가 삼류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가 가장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좌우되는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문제 해결하라고 갈등을 조정하라고 정치가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당위론이고 실제 현실로 움직이는 건 말이에요. 사람이죠. 네트워크, 유권자, 표, 주위에 얼마나 표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 중심의 세계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정치는 결국 크게 진보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업도 기업 내 정치가 셀수록 기업은 이제 쇠퇴하거나 위험할 수 있죠. 거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 분야가 한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일과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과 문제를 잘 구분하고 이 상황과 어떤 시점에 따라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될 텐데 그에 따른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할 때 병폐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정치의 사람 중심의 문화 구조가 가장 악화된 게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한국의 진영론이죠.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의 미래는 이 진영론은 진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빨리 거기서 벗어나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고 봅니다. 진영론이 이렇게 심한 상태로 가면 일본처럼 침체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 편이 무조건 옳고 우리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됐고 배제되고 이러면 발전이라는 게 없죠. 문제 해결이 없죠. 진보가 없죠. 일본처럼 쇠퇴하거나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영론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차관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탄탄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연구소였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잠깐 몇 가지로 하나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낼게요. 진영론은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도 한데 진영에 많이 좌우되는데 이 상황에서 진영론을 타파해야 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내일 투표를 한다 했을 때 진영에 따라서 진영을 선택하고 투표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어느 진영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좌우, 진보, 보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다를 텐데 거기에 대해 딱 맞는 답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진영을 택하는 게 좋을까? 이분 아시죠? 한국의 문화 인류를 만드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바로 박진영이라는 건데 이쪽 얘기를 달리 바꾸면 이 진영도 저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 최고라는 거죠. 그 진영을 택해야 된다면 박진영을 택하는 게 저는 좋은 수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과 문제 사이에서 고민될 때 그걸 잘 택하는 게 균형을 맞추고 그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참고로 아주 가깝게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있을 경우 있잖아요. 예컨대 남편이 아주 좀 이 몹쓸 또 불만스러운 행동 때문에 불편하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하죠. 여보 얘기 좀 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건 뭡니까? 그 얘기는 문제만 없으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니까 물론 이건 좋은데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강조해서 한쪽 바로 문제만 제기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남편의 반응은 그래 우리 얘기 좀 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그런 남편은 아예 그런 문제도 안 일으켰겠죠. 대개는 반발하든지 부정하든지 방어하든지 당신은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지난 14기까지는 수업 때 이제 말씀드렸고 15기는 다음 주에 아마 시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하고요.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문재 행동 고치려고 할 때 되게 어떻게 봐요? 너 뭐 이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어떤 거야? 반발하고 더 삐뚤어 나가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인정해주고 칭찬할 거 찾아 그런 다음에 그때 너는 뭐 이런 것 하면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게 이제 흉내맞다는 거고요. 빨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가 깊이 좀 철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불교의 인간관을 첨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갈등과 연결이 많이 돼서 우리 스님도 저희 계신데 불교에 공부하면서 불교의 인간관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던데 불교에서는 인간을 명사로 볼까요? 동사로 볼까요? 인간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부서 찾아보면 명사지만 실제로는 실존적으로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도둑놈이라는 게 정해진 도둑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나를 할 때 그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신사라고 항상 신사인 게 아니죠. 신사 적일 때만 신사.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 하이도 이런 소설도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하고 항상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 우리말 그것부터 하나 고칠 필요 있어요. 이 세상에 장애인이 있나요? 장애인이라고 따로 분류될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영어의 장애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영어 뭐 아시는 또 disabled, handicapped person 우리말 표집하면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미국에서 지금 안 써요. 이렇게 하면 politically incorrect 잘못된 표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장애인 관련 법령도 그렇고 공식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person or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인이라는 따로 된 어떤 사람들이 분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런 사람들을 따로 어떤 분류해서 대우를 하거나 뭐 어떤 뭘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따로 표현이 필요하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해서 뭔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모두는 명사로 불리지만 사실 사는 건 동사로 사는 거예요. 어떤 뭐 하는 사람, 그다음에 형용사로 기억해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멋진 부서장님 뭐 이런 사람을 쳐요. 그럼 살인마 분류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이 사람주기 정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관계 중심, 사람 심리나 바뀌기 얘기할 때도 많이 그런 거 강조하죠 저도. 그다음에 문제 사실주의 접근법이 있어요. 둘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장점도 있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줄이면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되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만 집중하면 한계는 뭡니까? 관계는 좋아질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돼요. 일본처럼 돼버려요. 사람만 집중하면. 그렇다고 또 문제에만 초점 맞추면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제 문제가 먼저 나타났지만 해결까지 못 나가요. 왜냐? 상대방이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 전략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둘을 합치는 게 총체적으로.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단계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 협상 문제 해결 절차가 있었죠.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이때 처음 부분에서는 문제와 사람 같이 다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다음에 처음에 만나서 이제 논의 시작할 때는 사람에 맞죠. 사람 전에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감정 공감하고 해소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때 차분하게 이제 문제를 논의할 수가 되죠. 그리고 문제에 진짜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합의점이 이렇게 되면 그때 문제대로 이제 잘 감싸고 사람으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문제와 사람을 종합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문님들의 통찰력과 삶의 지혜를 위한 유익한